나는 늙고 있습니다. 시력을 포함해 내 모든 능력은 퇴화했습니다. 이제 나는 집에 24시간 갇혀 있거나 양로원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슬프냐고요? 아니요. 내가 슬픈 건 죽어야 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 없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루를 살아가며 죽음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맹목적인 거리감을 갖고 있기는 하나 때로는 아주 가까이 우리 삶의 곁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고로 삶과 죽음은 역설적으로 하나의 선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슬픔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극도의 공포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언젠간 맞이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한 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를 제발 죽여주세요. 안락사가 조속히 시행돼 우리 가족 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길 바란다. 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췌장암 3기 판정 이후 5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췌장암은 말기로 진행돼 지난달엔 근처 장기로 암전이 현재는 혈관을 통해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습니다. 현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고 통증이 너무 심해 수면제와 진통제에 의지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눈뜬 시간은 1분 남짓이고 그저 잠결에 고통스러운 신음만 뱉으십니다. 일주일 전에는 간신히 손 정도 움직이실 수 있는 아버지가 새벽에 휴대폰으로 검색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안락사가 가능한지 찾아보고 계셨고 너무 힘들다. 그냥 이제 죽고 싶다고 애원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은 물론 절대 안 될 일이지만 말기 암 환자, 온몸의 암세포 전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아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며 이 사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의 약물로 연명하며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사는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마음이 잘 드러난 사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재 한국은 존엄사, 이른바 웰다잉법을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죽을 권리를 어느 정도는 보장받게 된 것이죠. 다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지속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아버지는 존엄사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사연자의 아버지처럼 통증으로 진통제를 쓰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존엄사보다 폭넓은 개념인 안락사의 경우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은 안락사는 편안하게 사망한다는 뜻이고 존엄사는 품위를 유지한 채 사망한다는 뜻이라며 안락사는 살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엄사가 자연스러운 죽음에 가까운 반면 안락사는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안락사 허용이 몰고 올 후폭풍은 어느 사회에서든 만만치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존엄사 법제화 이후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 안락사를 도입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존엄사 도입 논의가 최근 있었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고 안락사 논의는 아직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잘 죽어야 잘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른바 웰다잉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삶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죽음의 질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잘 살다가 죽음이 닥치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삶을 멋지게 끝내겠다는 소망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지 않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말기암 선고를 받고 죽게 된다면 죽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삶의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본다든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서울대 의대 교수 윤영호 박사님의 책,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에 잘 나와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임종 과정에 일어날 치료 과정과 통증에 대한 선택,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라.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들에게 남길 용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도 가족들은 환자의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고생하게 된다. 엔딩노트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신상 정보들을 정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자신의 죽음을 알릴 친한 친구들과 동료의 연락처, 집문서, 열쇠 등의 위치를 정확히 명시한다.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연금, 보험증서, 대출 등 재정적 사항도 별도로 알리는 것이 좋다. 둘째,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을 작성하라. 유언장을 만들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골칫거리를 남기는 것이 된다. 유언을 확실히 해서 죽고 난 뒤에는 고칠 수 없는 법적인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작성 시에 가능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를 작성한다. 셋째,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라. 말기의 급격한 상태 악화 때문에 직접 말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사들에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원하지 않는 의료는 어떤 것인지 등의 희망사항을 사전의료의향서로 작성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환자의 희망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그리고 항생제 같은 약물을 거부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지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도록 사용할 수는 없다. 죽음에 가까워져 스스로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의사에게 뜻을 전달할 사람을 미리 지명해 놓는 것이 좋다. 넷째, 임종 케어 과정을 미리 결정하라. 임종 케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보호자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환자는 전적으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 어떤 환자들은 이런 문제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환자들이 움직이기 어렵고 간병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입을 옷을 선택할 수 있고 이불과 베개를 고를 수 있다. 텔레비전을 볼 것인가, 음악을 들을 것인가, 텔레비전을 본다면 어떤 드라마를 볼 것인가, 음악을 듣는다면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인가, 쉬고 자는 것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자신의 남은 삶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며 남은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때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말기 과정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죽음을 어디서 맞이할 것인가 등의 결정이다. 일반 병실이나 중환자실, 아니면 살던 집이 좋은지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 좋은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서 가족들에게나 의료진에게 알려준다면 혼란에 빠지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고 환자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아름답게 늙어가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죽은 것을 웰다잉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한다. 사람의 나이는 살아온 연수를 한 살씩을 더해가는 숫자적 나이. 체력이나 건강 도를 측정하는 건강 나이. 정신 상태를 도표로 표시하는 영적 나이 등이 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한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사며가 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이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5가지 방법.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노년 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삶만 살지는 않았다. 실망과 실패, 잃어버린 것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감사함을 자아내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고 한다. 둘째,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4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질병과 고독과 빈곤과 역할 상실이다. 점점 체력과 정신력을 상실하며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된다.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등이다.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열정인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의 민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고 한다. 노년기에도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23%는 7, 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다. 셋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 하여야 한다. 즉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 중심으로 가져야 한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의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관계에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이기주의가 강해진다. 노욕이 생기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며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진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는 말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 넷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기. 목사이자 작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은 100세 가까이 살았다. 그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라, 하루를 충만히 살아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일랑 접어라. 매일매일을 취하고 그것이 주는 풍부한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것이다. 고 권면한다. 다섯째, 신앙심이 제일 중요하다. 늙어가면서 희망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가족마저도 짐으로 여길 때 신앙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만다. 이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절대자만은 나의 참 친구가 되어주신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신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며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힘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이 먹은 사람에게 신앙은 빛이여 생명이여 꼭 있어야 할 보험인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절실한 이유이다. 우리는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 후반전의 인생은 쓰고 버려진 여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후반생이어야 한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 같지만 새 인생을 시작할 때이다. 사람답게 사는 웰빙 인생은 아름답게 늙는 웰에이징 하다가 소망 가운데 죽는 웰다잉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야 한다.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아름답게 늙어가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죽은 것을 웰다잉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한다. 사람의 나이는 살아온 연수를 한 살씩을 더해가는 숫자적 나이. 체력이나 건강 도를 측정하는 건강 나이. 정신 상태를 도표로 표시하는 영적 나이 등이 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한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사며가 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이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5가지 방법.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노년 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삶만 살지는 않았다. 실망과 실패, 잃어버린 것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감사함을 자아내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고 한다. 둘째,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4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질병과 고독과 빈곤과 역할 상실이다. 점점 체력과 정신력을 상실하며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된다.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등이다.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열정인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의 민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고 한다. 노년기에도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23%는 7, 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다. 셋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 하여야 한다. 즉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 중심으로 가져야 한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관계에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이기주의가 강해진다. 노욕이 생기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며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진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는 말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 넷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기. 목사이자 작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은 100세 가까이 살았다. 그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라, 하루를 충만히 살아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일랑 접어라. 매일매일을 취하고 그것이 주는 풍부한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것이다. 고 권면한다. 다섯째, 신앙심이 제일 중요하다. 늙어가면서 희망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가족마저도 짐으로 여길 때 신앙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만다. 이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절대자만은 나의 참 친구가 되어주신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신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며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힘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이 먹은 사람에게 신앙은 빛이요 생명이요 꼭 있어야 할 보험인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절실한 이유이다. 우리는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
후반전의 인생은 쓰고 버려진 여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후반생이어야 한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 같지만 새 인생을 시작할 때이다. 사람답게 사는 웰빙 인생은 아름답게 늙는 웰에이징 하다가 소망 가운데 죽는 웰다잉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야 한다.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경제력, 인간관계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 정리입니다. 특히나 70이 넘어갈수록 몸에 힘이 빠지고 더욱이 집 정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짐은 적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나이 들면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에 어떤 분은 지인이 자꾸 하신 어머니 집 정리 처리를 너무 힘들어 하는 걸 보고 자식에게 짐을 주지 말자 각오를 하고 정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추억도 추억이지만 특히 자식들은 만약 자신이 떠나고 나면 엄마 내 쓰레기를 이렇게 안 버리고 살았대 하며 정리하다 투덜거릴 거란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 각성의 정리를 시작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내가 만약 정리를 일찍이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달아 정리가 습관이 되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귀찮고 점점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리를 미루다 결국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집에 있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 정리를 하지 못해 매일 딸과 다투는 70대 최 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딸과 함께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방 2개가 있지만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한 거실과 빈틈없이 빽빽하게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해 10평 남짓 공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이 남겨둔 물품을 정리하는 데만 꼬박 1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직도 빼곡한 물건들, 심지어 무겁고 큰 물건들이 위까지 쌓여 위태위태한 느낌마저 듭니다. 딸이 엄마에게 진심과 장난을 섞어 말을 건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출연 요청 오겠다. 우리도 이제 정리 좀 하고 살자. 하지만 20년간 무기력, 우울증, 전신 통증을 달고 산 할머니에게 집 정리는 너무나도 큰 벽과 같이 느껴집니다. 이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안 된 모습들, 가득 쌓여 있는 짐들을 볼 때마다 치워야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로 매번 죽을 드시는 할머니. 빈 죽통들마저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두었습니다. 엄마, 빈 죽통들은 버려도 되지? 그거 놔둬. 뭐라도 담아놓게. 딸은 물건을 버릴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는 할머니 때문에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버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할머니는 예전부터 알뜰했습니다. 물건이나 음식이 할인할 때면 구매를 망설이지 않았고 물건을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영 버리지를 못하셨습니다. 신발장에는 간식들이 빼곡하고 옷방에는 문고리까지 옷이 점령했습니다. 또한 수납 바구니가 가려질 정도로 수납 공간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리업체를 불러볼까 하다가도 비싼 가격과 어차피 또 시간 지나면 원상복구 될까봐 이마저도 망설여집니다. 사방이 막혀 답답한 거실. 오늘도 딸은 한숨을 쉬며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 집을 어떻게 치워야 하나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할머니와 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나 나중에 나이가 들면 몸도 맘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때가 되면 집 정리를 하기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해질 때를 생각해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장강박증으로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몸이 불편해 치우고 싶어도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수록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자는 적게 가지는 것이 소유이고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라 말하며 지혜를 얻으려면 매일 하나씩 정리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정리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사야 될 물건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정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70이 되면 나눠줄 건 나눠주고 심플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거운 그릇, 컵, 옷, 무거운 가방 다 정리하고 화분도 이왕이면 작은 것만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집안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 3년 동안 안 쓴 물건, 안 입은 의류 등은 무조건 처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 동안 안 쓴 물건을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쓴 것은 앞으로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안 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물건을 모두 꺼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는 계절별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고 주방은 무거운 것은 아래다가 놓고 가벼운 것은 위로 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위로 놓으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방 말고 다른 곳에서도 무겁다 싶은 물건은 아래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자주 쓰는 것과 가끔만 사용하는 물건을 분류해야 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내 동선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가끔 쓰는 물건들은 따로 수납장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버릴 것과 쓸 것을 분리해주는 것입니다. 집안의 물건이 적을수록 먼지,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며 청소할 때 편리하고 청소를 자주 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건은 쓰여질 때가 값진 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가 많아도 쓰여지지 않는다면 값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할 물건은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지 생각해 본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수납용품을 먼저 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할 물건이 보이면 그에 맞는 크기의 수납용품을 먼저 구매하곤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수납용품을 진열의 편리함보다는 보이기식 정리법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쁘다고 수납용품을 먼저 구입하지 말고 일단 필요 없는 물건을 없애고 그에 맞는 수납용품을 구매하던지 다른 종이 가방이나 플라스틱 통을 재활용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 정리한다고 영상을 찾아보니 결국 수납용품 홍보밖에 안 돼 보이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옮겨 담는 수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장이나 식초, 식용유 등 그냥 통에 담아진 채로 다 쓰고 분리수거하면 되는데 또 다른 통으로 옮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나중에는 귀찮고 번거로워서 옮겨 담는 통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번거로움을 주는 물품은 나중에 짐이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2번째는 무더운 여름 혹은 추운 겨울보다는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리는 수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봄맞이 대청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나 봄은 청소를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봄 청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집안을 철저히 청소하는 관행입니다. 이런 봄 청소는 고대 페르시아 문화가 봄의 첫날에 집안의 모든 것을 청소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현대에는 사람들이 겨울에 문과 창문을 닫아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창문을 열고 집안에 쌓여있던 먼지와 냄새를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 청소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봄 청소는 겨울에 생길 수 있는 우울한 감정과 무기력증뿐 아니라 불면증과 같은 증상들이 날이 점점 풀리는 봄이 되면 나아지는 계절성 우울증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 몸과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클리블랜드의 임상심리학자 돈 포터 박사의 말에 의하면 겨울에 인간의 에너지는 확연히 줄어들고 봄이 되면 거짓말처럼 에너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낮이 더 길어지고 날씨마저 따뜻해지니 햇빛에 노출되어 활기를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의지가 생기는 봄의 청소를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이 밖에도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씨 자체로 영향을 받아 몸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꼭 봄과 가을이 아니더라도 날이 좋고 의지가 있을 때 한 번씩 창문을 열어 집을 청소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지금 사는 집에서 얼마나 살 건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물건을 비우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사를 할 때 어차피 이사를 할 거니까 이사하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사하는데 짐이 많다면 이사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또한 나중에 이사를 갈 계획이라면 지금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집에 맞는 제품이 이사간 집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돈이 2배로 들기 때문에 만약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매보다는 미리미리 비우고 꼭 필요한 것들은 이사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파와 같은 크기가 큰 제품들을 미리 구매해버리면 이사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막상 이사간 집에는 공간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제품은 이사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을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집안 정리이기도 합니다. 집안이 정리가 안 된 채 엉망이라면 그 집은 아무리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을 사려고 온 사람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물건이 가득하다면 평소에 비해 집이 작아 보이도록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미리 집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네 번째는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면 몸살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청소를 몰아서 했던 어느 70대 할머니는 몸살이 나 며칠 동안 누워 있었던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더 막막합니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하루 만에 집을 싹 치우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도 하고 여러 명이서 집을 치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라면 차근차근 조금씩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하나씩 장소를 선택해서 하루 10분 정도만 치워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주방 싱크대 수납장을 딱 정해서 그곳만 10분 동안 시간을 정해 치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버릴 물건을 버리지 않고 그 물건의 위치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건의 위치만 바꾸게 되면 정리할 것이 계속 생기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물론 쓸만한 것도 모두 버려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매한 것은 쓸 때까지 쓰고 너무 많이 썼거나 오래된 것이 있다면 그건 먼저 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는 주방, 하루는 거실, 하루는 화장실 등 장소를 정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쓰임을 다한 물건들은 바로바로 버려주고 쓸만한 것들은 얼른 써버리고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정리하는데 하루를 전부 소비할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의 능률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 꾸준히 정리한다면 시간이 지나 집의 평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해당 장소를 한번 치웠다고 해서 정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그 장소에 다시 물건을 쌓아두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리를 했음에도 그 장소가 다시 어지러워진다면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선반에는 더 이상 물건을 채우지 않기, 이 식탁 위에 정해진 물건 외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기 등 스스로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완벽하게 청소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정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TV에서 보여지는 것은 방송용일 뿐 현실적이지 않고 그 정도로 깨끗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찾고 물건 때문에 집이 좁아지거나 건강을 악화시킬 정도로 집이 더러운 것만 방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5번째는 정리를 한 후에도 다시 집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나만의 정리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청소해주는 방송을 보고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집 치워줘도 어차피 얼마 안가 바로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까봐 비싼 청소업체를 부르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집을 정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좋은 규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건을 바닥에 놓아 물건 산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옷, 책, 수납박스 등을 바닥에 놓으면 조금씩 우리 집 평수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하나씩 점점 쌓다 보면 아예 큰 가구처럼 자리를 떡하니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바닥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는 수납용품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수납용품을 사게 되면 우리는 그 수납용품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집어넣습니다. 버려야 할 물건들도 버리기보다는 수납장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구매하지 말아야 할 것이 수납용품입니다. 이렇게 만약 수납 공간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물건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건을 정리하기 전 수납장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꼭 눈에 물건이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 수납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정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정리하다 없는 줄 알고 다시 재구매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산 제품들을 보이지도 않게 수납장 깊숙이 넣어두고 시간이 오래 지난다면 당연히 그 물건이 나에게 있는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할 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미리 파악해야 새로운 물건을 또 사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주 쓰는 물건들은 최대한 넣고 빼기 쉽게 수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할 때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종류별로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다르더라도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들만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불필요한 에너지 및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6번째는 손에 잘 닿는 곳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굽히기가 힘들어지고 너무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의자를 사용하다가 자칫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노년에 다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너무 높은 곳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쌓아두었을 때 중간에 물건을 빼려다가 위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머리에 맞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물건을 산처럼 쌓아놓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가끔 유튜브나 TV에 보면 물건을 쌓아놓은 게 천장까지 닿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겁고 단단한 물건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무거운 물건은 아래에 두고 가벼운 물건은 너무 높지 않은 위치에 보관하고 자주 쓰는 물건은 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마지막 7번째는 추억의 물건들은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탤런트 신혜라 님이 나와서 집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가족이 받은 트로피도 한두 개만 남기고 다 처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추억을 물건으로 간직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충분히 추억할 수 있으니 트로피나 너무 많은 앨범들은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남겨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앨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주 보진 않아 먼지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트로피나 앨범 등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게 두는 것보다 사진으로 저장을 잘 해두고 나중에 한 번씩 보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집 정리를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7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 둘째는 여름, 겨울보다는 봄과 가을에 청소를 하는 것. 셋째는 이사 계획에 따라 집 정리 전략을 정하는 것. 넷째는 한 번에 정리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것. 다섯째는 정리를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나만의 정리 규칙을 만드는 것. 여섯째는 손에 잘 닿는 곳에 물건을 위치시키는 것. 마지막 7째는 추억의 물건들은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뻔한 내용이라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직접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것들을 실천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고 만약 아직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면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내 자녀들이 내 물건 치우고 버리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준다면 자식들이 더욱 짐을 덜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리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정리를 통해 남은 여생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